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요즘 계속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으로 남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요. 이 영세 중립국은 전쟁을 하지 않는 대신에 국제사회로부터 영토의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는 나라들인데 정작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두 나라의 생각, 배경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킬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영세 중립국이라는 게 어떤 구조인지 살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의 현안을 재미있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에 제시된 영세 중립국 구조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두 나라는 서로 무슨 제안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실 물밑 제한들도 너무 많아서 예. 뭐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전쟁통에는 사실 100%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제 각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내용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는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가 이 분란의 시발점이 된 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나토 가입은 포기하겠다. 예. 대신 영세 중립국을 하겠다. 러시아 쪽으로 더 가까이 갈 생각도 없고 서방으로 더 가까이 가지도 않을 테니 우리를 영세 중립국으로 해서 원래 영토 그대로 우리를 놔둬달라라고 했는데 러시아는 여기에는 일단 영세 중립국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옵션들이 친서방 성향에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일단 축출해야 된다. 그리고 친러 성향에 있는 돈바스로 대표되는 일부 지역들, 예. 이쪽 지역들은 러시아 영토로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으니 이건 러시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우리 쪽으로 편입시키겠다라는 의견들을 주고 있는데 예. 이 뒤에 두 가지 지도층의 축출, 그다음에 영토 문제 이게 사실 뭐 원만하게 해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군요. 네. 영세 중립국으로 남는 게 어떠냐, 우크라이나가. 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그건 러시아의 위협이고. 그렇죠. 그리고 가입을 안 하고 혼자 지키려니 러시아가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는 것 같으니 우리는 불안해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지 말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들어오지도 말고, 그건 러시아가 불안하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게 어때? 라는 게 영세 중립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세 중립국도 무슨 어떤 자연상에 있는 현상에 대한 용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씩 좀 국가마다 이걸 달리 이해하고 있고 실제 좀 영세 중립국이 되는 절차와 되고 나서의 경제적인 형태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영세 중립국이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영세 중립국이 뭔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 영세 중립국 할게요라고 하고 본인들이 선언하면 되는 건지 이제 그게 예. 중요하잖아요. 예. 자, 영세 중립국을 처음 생각해낸 장본인 누가 발명한 거냐 이 개념을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예. 영토가 한 4-5개 국가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둘러싼 국가가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가 않아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뭐 이런 예, 쟁쟁한 예. 유럽의 강국들에 딱 둘러싸여 있다 보니 외침도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한 15세기쯤에 우린 이러지 말고 어디에도 편입되지 않고 우리는 중립 상태를 국가가 유지되는 한 영구적으로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영세 중립국 우리는 이런 개념을 들고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스위스 같은 취약한 나라는 예를 들어서 독일이 우리가 프랑스 침범하려고 할 때 야, 너희도 우리랑 같이 가야지 해서 글로 편먹게 하던가 프랑스가 이탈리아랑 전쟁하려고 하는데 예. 또 이번에 프랑스가 야, 너희도 우리랑 같이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스위스를.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스위스를 공격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 요 근래 21세기에도 이 사례가 많죠. 미국이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했었을 때 예. 미국의 우방이라고 분류되는 국가들에게 너희도 같이 파병 좀 해.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임진왜란 때도 예. 일본이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 예. 그들의 주장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명나라 치러 간다. 예. 그냥 쌀이나 주고 예. 길이나 터줘. 우리는 중간에 있으니까 야, 이거도 나란데 그럴 순 없지. 그렇죠. 예. 그랬다가 결국은 우리가 더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을 수행할 때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근 국가와 함께 수행했을 때는 실제 전쟁을 치르는 비용도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비용이 하나 낮아지는 게 있는 게 사회적 비용이 낮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네.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은 없다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게 명분이 있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 국가 안에는 반전 시위라든가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나라가 저 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제도 같이 가는 거야. 네. 이거는 나만 이상한 게 아니야라고 하면 훨씬 국민적 동의를 유도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불협화음들을 잠재우기 위한 제일 좋은 방편 중에 하나는 인근에 있는 국가들과 같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쟁을 비용 절감해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는 항상 이렇게 주변 국가들로부터 휘둘림을 당했고 그래서 15세기부터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 할게요 했는데 이걸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줘요. 영세 중립국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으로 그러면 국제사회로부터 조약이나 국제법으로 승인을 받은 게 언제냐면 바로 빈회의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 빈회의는 나폴레옹 전쟁 등으로 인해서 유럽의 지형들이 복잡해졌을 때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이걸 전쟁으로 수습하는 건 이제 의미 없는 것 같고 회의로 결정하자라고 해서 이 빈에 모여서 만든 회의입니다. 예. 그때 스위스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하고 손 들고 저희는 이제 좀 건드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편도 안 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누구의 편도 안 하고요. 뭐 어디하고 무슨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영세 중립국은 군사적인 것만 다른 나라와 편먹는 걸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 나라에 우리가 무기를 공급하는 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통화를 뭐 같이 쓴다든가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원래 영세 중립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비인회의 때 우린 아무하고도 특별한 호혜적인 우호적인 조약을 체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예. 그러니 우린 그냥 냅둬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걸 그때 회의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야, 그게 듣다 보면 그럼 우리하고 관계는 이익만 취한다는 뜻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미국이 우리를 보기에는 한국은 우리 편인 것 같긴 한데 꼭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할 거고. 네. 중국은 또 한국은 우리랑 가까웠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인데 자꾸 미국 편을 들려고 하지? 서로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럴 때 우리는 중국이랑도 친하고 미국이랑도 친하고 싶어요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우리가 영세 중립국 같은 거를 선언하거나 하겠다고 하면 양국은 야, 우리 쪽에 줄 서라는 말이지 좋은 것만 빼먹겠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이제 라는 질문을 던질 것도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근데 영세 중립국은 좋은 것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영세 중립국을 선언한다는 건 예. 쉽게 얘기해서 미국과 FTA도 안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쿼드 뭐 이런 거 논의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거고요. 중국과도 FTA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스위스는 어떻게 됐느냐. 예. 빈에서 영세 중립국으로 승인을 받고 나서 스위스는 일단 지금도 EU 체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네. 예, 경제적으로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체제에서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EU에서 EU 국가들 중에서 특히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유로존이라고 따로 분류하는데 네. 거기에서도 스위스는 안 들어가 있어요. 더 심지어 스위스가 유엔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연도가 네. 2002년도예요. 그 전에는 유엔에도 가입 안 했어요.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세 중립국이라는 건 성격 독특한 나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영세 중립국이라는 건 예. 단순히 내 손에는 맞고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익도 손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여튼 우리한테 말 걸지만 해요. 말 걸지 마세요. 저희는 없는 존재처럼 생각해 주십시오가 원래 영세 중립국의 컨셉이었던 거죠. 아,
그럼 그게 꼭 안전하고 좋은 것만도 아닐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스탠스는 맞습니다. 기자님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저희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중국하고도 비즈니스도 해야겠고 예. 미국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 이걸 하는데 우리가 어느 장사, 어느 기업을 하는 사람, 어느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반하는 행위를 누가 하겠어요. 사실 그걸 손가락질할 일은 아니고 네.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는 건데 그럴 거면 그냥 영세 중립국 하지 왜 그거는 안 하는 이유가 이익도 포기한다는 거니까. 그만큼 스위스는 그거 다 포기하고라도 영세 중립국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달림이 많았던 거예요. 주변국으로부터 얻는 건 없다고 생각했군요. 얻는 거 없다고 생각했고 본인들이 워낙 작은 규모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 주변국의 대외 의존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네. 아주 재밌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 영세 중립국을 스위스가 선언을 하고 나서 네. 스위스는 그 뒤부터 쉽게 얘기해서 떼돈을 법니다. 왜요? 왜? 왜 그러냐면 뭐 우리 공산 진영이든 자유 진영이든 간에 국제적으로 모두 룰을 같이 정해야 되는 규칙을 정해야 되는 여러 국제 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뭔가 회의 같은 거 하려고 하면 네 편도 내 편도 아닌 스위스에 가서 회의하자.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제일 국제 기구가 많은 국가 도시들이에요. 뭐 국제 노동 기구, 국제 뭐 관세 기구, 국제 뭐 I자로 시작하고 O자로 끝나는 모든 국제 기구 중에 거의 대부분은 스위스에 있죠라고 하면 맞아요. 그리고 국제적인 NGO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도 250군데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FIFA라든가 우리 스포츠 관련하는 회사 있죠. 예, 예. 회사가 아니라 협회죠. 그다음에 그 뭐죠? 올림픽 그 위원회 같은데 이런 것도 다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 스위스의 그 작은 지자체들, 스위스는 도시가 다 작거든요. 이 작은 지자체들 중에서 어떤 FIFA의 큰 행사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월드컵 조추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을 때는 그 이벤트 하나 때문에 반년,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1년 먹을 수입을 그 이벤트 한 일주일, 한 뭐 열흘, 그 기간 동안 수익을 거둔 걸로 1년을 그 자체가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야, 영세 중립국인 바람에 할 수 있는. 그렇죠. 처음부터 이걸 의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수혜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영세 중립국이다 보니 저기는 침공을 안 하네. 저기는 멀쩡한데? 그러면 내 종잣돈, 내 쌈짓돈 저기다 갖다 놓으면 갑자기 탱크가 들고 와서 근거 털고 가는 이런 일은 안 생기겠구나. 우리나라보다 저기가 안전하겠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부호들과 자산을 좀 거기 보관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또 스위스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는 세계적인 또 금융 기능을 담당하게 된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영세 중립국은 선언하고 주변에서 승인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야 아니야 다시 돌려 우리 편 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룰이 어디서 만듭니까? 그게 그걸?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영세 중립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몇 나라가 있어요. 그중에 또 다른 나라인 오스트리아를 또 하나 설명드리면서 이걸 네.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는 그러면 국제기구로부터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협약을 통해서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받은 거냐? 네. 자, 스위스가 빈 회의 때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55개 국가들이 거기다 사인했어요.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영세 중립국이 되는 거는 딱 4개 나라만 승인을 받았어요. 그 쉽게 얘기해서 서구 열강들, 예. 뭐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소련 뭐 이런 나라들이 예. 이제 오스트리아를 분할 점령하고 있었었는데 이것도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오스트리아는 작은 나라로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저지르고 나서 너희는 어느 편이야? 너희 우리 편 해. 그래서 우리 나치당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같이 찬동해달라라고 해서 스위스는 그냥 거기에 오스트리아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네. 그냥 나치 당원처럼 활동을 하는 국가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이 됐고, 그래서 승전국인 4개
강대국이 오스트리아를 딱 4등분해서 각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만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그러면 다시 통일이 되고 온전한 나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다. 유일한 샘플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스위스가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영세 중립국 하겠다고 얘기를 하자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되게 호응이 컸던 것은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오스트리아는 지금의 우크라이나나 이런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예. 예전에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잖아요. 아 이거는 지리적인 여건상 네. 공산화가 되기 쉽겠구나. 그리고 오스트리아 위쪽에 있는 뭐 폴란드니 이런 나라들 다 옛날에 공산권 국가이니 예.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런 나라가 영세 중립국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린 찬성. 우린 찬성. 그리고 그러면 연세 중립국을 하는 조건으로 통일시켜 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4개국 분할 지배해서 네. 너희가 독립해라. 네. 예. 그 독립해. 그리고 영세 중립국해. 그리고 영세 중립국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도 해줄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도 나중에 마샬 플랜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지원을 해줬어요. 나머지 분할 지배하는 3개 나라도 동의했어요? 그 중에 소련은 반대했어요. 소련은 어떤 꿍꿍이를 했었냐면 항상 이 소련은 땅 욕심이 많아요. 그 당시 스탈린은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그 한 사람을 임시 수장으로 임명을 하고 예. 좋다. 쟤네들끼리 뭐 논의한다고 하니 뭐 영세 중립국이 됐던 뭘 했던 간에 저들이 하겠다고 하는 거니 그 나라 국민들이 한다니 쥐들끼리 논의하게 놔두자. 그리고 나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슬쩍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한 건데 그 수장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앉혀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쪽으로 올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사람이 되게 기대밖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나는 공산주의자이고 사회주의, 정확히 말하면 사회주의자지만 예. 나는 그렇다고 사회주의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정당을 만들고 내각을 구성할 때 흔히 말해서 민주당, 예. 그리고 사회당, 뭐 공산당, 국민당 이런 거를 다수당을 다당제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막 논의를 하니까 스탈린 입장에서 이거 뭐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논의 속에서 이미 영세 중립국으로 가는 그 기조가 형성이 돼버렸고 그리고 나서 오스트리아는 지금까지 영세 중립국이 된 겁니다. 4개 나라만 승인을 했어도 영세 중립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돼버린 거죠. 아주 이례적인 거죠. 원래 이게 뭐 얼마를 승인받아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네. 한 번씩 해보면서 룰이 바뀌는데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 때 보니까 힘센 나라들만 오케이 해도 되더라.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영세 중립국을 선언했던 나라가 네. 1995년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그 국가인데요. 네. 여기는 이제 공산화되어 있던 국가가 이제 분리독립됐고 네. 그런데 아직도 이제 독재가 이어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우린 영세 중립국 할게요라고 한 이유가 철저히 자원을 바탕으로 한 해외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영세 중립국을 선택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 4위 하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자원의 엄청난 부국인데 이 자원을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산 진영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다라고 하면 이 쉽게 얘기해서 러시아와 친한 국가들에게만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서방에서는 안 살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그리고 예. 서방 여러 국가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파이프라인을 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파이프라인을 까는 중간중간을 보면 중간에는 러시아랑 친한 나라, 다시 미국과 친한 나라 너무 복잡한 거죠. 예. 그러니 이게 비즈니스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앞으로 영세 중립국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어디다 승인을 받았느냐? 유엔으로 상정을 해요. 그리고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예. 통과시켜줬어요. 한다는 걸. 네. 왜? 야 천연가스 싸게 사올 때 하나 더 생겼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유엔에서 진짜 만장일치로 투르크메니스탄도 영세 중립국을 인정해주자라고 해서 그렇게 된 사례가 또 있는 거죠. 하려고 했다가 못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너무나도 많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세 중립국 하고 싶다고 손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 대한제국 때였죠. 근처에 러시아, 청나라, 일본, 뭐 이제 서구 열강도 다 이 근처까지 진출했잖아요. 예. 그때 도저히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근데 가만히 우리나라 그 당시 위정자들이 살펴봤더니 저기 유럽에 스위스란 나라도 있고 그 당시에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중립국으로? 그렇죠. 그런 작은 나라, 왜소한 나라들은
만들어준 선택지가 영세 중립국을 했더니 근처 나라들이 침략을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세 중립국을 추진해 보시죠라고 하면서 우리는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주변의 열강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 나라가 점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당연히 동의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국을 신청하려면 그 타이밍에 예. 어정쩡하게나마 중립이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시사점이세요. 예. 예. 그렇게 어정쩡한 시점이라도 중립 상태에 있었을 때 빠르게 치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영세 중립국 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기야 지금의 대한민국이 영세 중립국 하겠습니다 하면 미국이 반대하겠네요. 지금은. 지금 미국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오히려 이제 한국과 같은 배터리 반도체 등 든든한 군수 물자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영세 예. 중립국이 된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놔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페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제 소견이긴 합니다만 사실 한국은 친미에 가깝고 예. 사실 우리는 동맹이 미국하고 동맹이 된 건 맞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네 쪽으로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바뀌기 때문에 한국이 뭔가 중립적인 위치를 가져온다? 훨씬 더 좋아할 중국은 거예요. 오케이 하겠고. 예. 복잡한 계산이 있네요. 영세 중립국으로 선언한 나라들이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지 어떤 경제적 혜택이 더 있을지 등등은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오늘은 영세 중립국이라는 형식의 국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세 중립국이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으나 우리는 그래도 저 불편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거 선택할래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나 또 선택한다고 해서 그 나라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타이밍과 분위기가 맞아야 된다. 그리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 정도가 영세 중립국이다. 까지 말씀을 주셨네요. 네. 아까 제가 광고 때문에 재밌는 거 하나 준비해 왔는데 너무 부러워서 네. 깨알처럼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못 드려서 하나만 더 하면 투르크메니스탄이요. 예. 오늘 몇 가지 이제 연도나 이런 수치 좀 확인하고 항상 방송에 오긴 하거든요. 근데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본인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영세 중립국 할게요 하고 유엔의 만장일치로 승인받아서 영세 중립국을 한 이유는 예. 자원밖에 가진 게 없는 나라라서 수출로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나라는 자원이 얼마나 많은 거냐. 예. 뭐 지금 뭐 유가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으니까 최근 건 아닙니다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름이 1리터에 2센트예요. 그 나라에서 파는 기름값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9원? 1리터에. 그거는 그 나라가 국민들한테 보조금 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물 1리터는 10배 이상 비싸고요. 그러니까 진짜 물보다 기름이 싼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주는 것이 기름 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싸게 부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나라 내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외국인은 진짜 우리 제대로 된 비행기 값을 내야겠죠. 네. 예. 그런데 투르크메니스탄 내국인이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가려고 하면 그 비행기 요금이 미국으로 따지면 1달러 50센트예요. 2,000원. 2,000원 버스 요금. 그래서 진짜 이렇게 기름밖에 없다 보니 네. 기름을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천연가스를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팔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단 그것만 있으면 우리 먹고 산다. 이런 판단 때문에 영세 중립국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 나라가 그럼 배로 가스를 실어 나르는 거는 가능할 텐데 어차피 파이프로 연결을 하려면 그 동네 주변 나라들한테밖에 못 팔 텐데도 그래도 서방에도 팔고 싶고 동구권에도 팔고 싶고. 근데 요즘은 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다시 어디 메인 파이프라인 또 연결해서 또 같이 팔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원거리까지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영세 중립국을 굳이 선언하는 이유는 우리를 적대시하지 말아줘라는 뜻이니까 주로 이제 남을 공격할 일은 없는 작은 나라들은 그거 선언하고 싶을 텐데. 네. 그게 보장이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 그렇게 해서 보장이 됐다가 다시 침공을 받아서 영세 중립국이 깨진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룩셈부르크하고 벨기에입니다. 네. 이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도 처음에 영세 중립국을 해야겠다라는 그 동기부여는
옆에 있는 스위스를 보고 한 거예요. 야, 저 나라가 점점 영세 중립국 하더니 그냥 시골 마을이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좋아지네. 점점 부자가 되네. 야, 그럼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벨기에도 룩셈부르크도 영세 중립국을 선언을 했었는데 벨기에는 영세 중립국에서 언제 깨졌느냐?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침공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고 그때 독일의 반대편인 연합군에 편입이 되게 됐겠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세 중립국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도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본인들이 영세 중립국이라고 다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영세 중립국적인 여러 법적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고 그런 형태의 뭐랄까요 가치 형성 아니면 국가 운영이 많이 있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영세 중립국은 아닌데 영세 중립국이 가질 수 있는 프리미엄들을 되게 많이 누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EU 본부 어디 있느냐? 벨기에에 있어요. 이것도 분명 어딘가에 EU 본부를 놔야 되잖아요. 그때 또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었는데 독일은 그래도 EU에선 우리가 맏형 아니냐. 우리가 EU 본부를 유치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운영할게. 네. 그리고 내가 분담금도 좀 제일 많이 내잖아. 했는데 프랑스가 무슨 소리야. 네가 맏형이라니. 내가 맏형인데 내가 잘 알아서 할게. 그리고 설문조사 다 돌려봤는데 다들 프랑스 파리에서 일하고 싶대 하고 이제 옥신각신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 EU 본부 어딘가 유치해야 되는데 스위스로 못 가는 이유는 스위스는 EU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했는데 스위스 비슷한 나라가 하나 더 있었지. 우리 EU에 들어와 있으면서 예. 바로 벨기에인 거죠. 그러면서 벨기에는 규모가 더 작기도 했고 네. 어느 나라에 편향되지 않는 형태로 그 뒤에도 계속 국가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기다 그러면 타협 보고 저기다 놓자 해서 약간 중립적인 그레이 존으로 선택한 게 벨기에예요. 그런 형태로 벨기에는 EU에서 뭔가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사무소를 놓거나 EU 전체를 관할하는 NGO들이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걸 하면 EU 안에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다 벨기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벨기에는 또 본의 아니게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또 취하고 있는 거죠.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때가 맞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네. 본인들은 중립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스웨덴하고 핀란드를 영세 중립국으로 국제적인 법규로 인정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스웨덴과 핀란드가 중립적인 행보를 보일 때마다 오히려 유럽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박쥐 같은 친구들. 맞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왜 불의를 보고 니네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냐. 중립이니까요. 그렇죠. 실제 그럴 때 이럴 때 참여를 하고 네. 뭐 유대인들의 집단 학살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너희도 같이 뭔가 참전을 해야 되는 거지. 전쟁의 피해를 싹 빼려고 중립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중립도 아니고. 왜냐하면 영세 중립국이라고 국제사회에서 인정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럼 신청을 했느냐? 신청한 흔적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이 아니라 방관 내지는 기회주의다. 네, 그렇게들 치부해서 사실 유럽인들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안 보는 국가들 중에 일부가 북유럽 또 스위스도 있었어요. 네. 스위스도 유럽인들은 싫어해요? 예전에 싫어했죠. 왜 독일이 만행 저질렀을 때 이렇게 보고만 있냐. 너희도 참전을 해서 한 거 해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또 스위스는 군사 강국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 움직임도 없고 오히려 2차 세계대전 때도 돈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아하는 얄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내 편이 아니다 보니. 네.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보니.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국가들도 본인들의 별도의 화폐들을 쓰고 있는 거죠. 유로화를 쓰는 게 아니라. 뭐 물론 고정화폐로 연동은 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니 이렇게 고정환율로 연동까지 하면 그냥 유로화를 써.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와. 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영세 중립국을 가든지 그러면 또 EU하고 편하게 교역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싫어하는 거죠. 이해는 되는 게 뭐 그럼 우리 보고 박쥐라고 뭐라고 하지만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독일, 프랑스 당신들이 그럼 팔 걷어붙이고 와서 도와줄 거야? 그렇지도 않을 거면서 왜 우리가 뭘 하든 그렇게 말들이 많으세요?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본인들에게 약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서구 열강들이 특히 예. 미국을 중심으로 예. 해서 위기시 많은 것들에 대한 보증, 보안 뭐 이런 것들을 약속했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핵 보유국이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예. 그때 핵을 없애는 조건 그리고 핵 중에서 일부를 소련으로 돌려주는 조건으로 미국이 체제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있었을 때 우리가 나서서 보호해주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 지금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느냐 했을 때 아니잖아요. 좀 이따가 보호하러 갈게 그러고만 있죠. 그렇죠. 멀리서 무기 정도 주고 돈만 주고 하지 뭐 진짜 적극적으로 참전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진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인들도 이제 사실 나토에 가입은 하고 싶었는데 못 가입해가지고 그러면 영세 중립국 할게요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넌더리가 날 수도 있어요. 아유, 쟤네들도 믿을 것도 못 되네. 예, 또 이쪽도 가고는 싶지 않고 뭐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 나토에 가입해서 유럽이 되기로 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다가 이번 상황 보면서 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친구는 없는가 보구나. 네, 분명 핵을 포기할 때 약속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 나라가 영세 중립국이에요 하면서 잘 모르시는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네. 바로 어디냐 하면 바티칸은 이미 다 아실 거고요. 바티칸은 교황이 있는 곳으로서 예. 교황의 별도의 통치를 받고 별도의 어떤 모든 나라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기 위한 방법은 영세 중립국밖에 없기 때문에 바티칸은 그래서 국가 중에 영세 중립국이 자연스럽게 아주 처음부터 된 나라고요.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가 있어요. 코스타리카. 네, 예. 중남미에 위치한 국가인데요. 이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서 아주 보기 드문 역사적 행보를 거쳐온 나라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 멕시코에 병합됐다가 독립이 됐고 이 독립이 됐는데 그때 최초의 자유선거를 통해서 독립국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거의 물론 중간에 뭐 군부가 장악한 적도 있습니다만 평화헌법이 제정되면서 민주화가 가장 중남미 국가 중에서 발달된 나라가 코스타리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이렇게 발달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중남미 국가의 다른 나라들을 보니 입장이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떤 나라는 굉장히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중남미 국가 어떤 나라는 굉장히 반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도 이렇게 뭐랄까요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닌 상태에서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도 받아야 되고 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또 수출도 해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우리도 아예 이 근처에 있는 국가들과 얽히고 설키지 말자라고 해서 뭐를 먼저 자꾸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자꾸 도입했냐면 1980년에 유엔 평화대학이라는 걸 유치합니다. 유엔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있어요. 실제로. 네. 예. 아시아에도 하나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징적으로 분단 국가니까 유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본에 있습니다. 유엔 대학교가. 네. 그런데 코스타리카가 유엔 평화대학을 1980년에 설립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1983년에 그러니까 한 2, 3년 다른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국가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영세 중립국 할 거예요. 라고 하고 이거를 어떤 국제적인 조약으로 인정해 준 건 아니지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묵시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영세 중립국이 됐다라고 하고 그거와 맞춰서 일부 굉장히 우호적인 조약을 맺었던 건 철회해버리고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건 열어버리고 한 그 행보를 다 용인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도대체 무슨 법규가 근거가 돼서 이 코스타리카는 영세 중립국이 된 겁니까라고 하면 그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세 중립국으로 지금 온전히 분류가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보증은 주변 국가들이 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코스타리카는 이게 주변 국가들만 보증하면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나라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거기서만 분란이 없으면 굳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유럽에서 쟤네가 영세 중립국을 인정하면 안 돼. 이런 얘기도 없고 아시아 국가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냥 주변 나라만 인정해서 영세 중립국이 되는 사례도 이렇게 있는 거죠. 있다. 네. 우크라이나는 영세 중립국으로 가는 안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닐까요?도 궁금하고 네. 이 영세 중립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아예 그냥 이건 다른 나라 이야기로 치부해야 하는지. 예, 먼저 우크라이나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말씀드리면요. 네. 우크라이나의 영세 중립국화 하자라는 것은 미국도 러시아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뭔가 러시아가 체면치레하고 이 전쟁을 끝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예. 러시아도 야 이거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해서 좌충수 뒀다. 네. 이 생각을 솔직히 하는 눈치가 보여요. 그러면 이 체면이 서야 전쟁에서 빠져나오는데 예. 그 나토 가입은 철회하고 영세 중립국화한다. 본인들도 얻은 게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러시아도요. 예. 예. 그래 거기에다가 영토마저 일부 주고 친서방 국가 성향의 지도자들이 없어진다면 우리도 그냥 그럼 빠지겠다. 충분히 명분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넣고 빼고를 좀 하겠죠. 근데 영세 중립국화 자체는 오케이를 해 보이는 눈치입니다. 러시아가? 네. 예. 그러니 이거는 러시아 오케이 하고 서방은 사실 지금 안 도와준 못 도와준 게 아니라 안 도와준 이 원흉이 있거든요. 그러면 니네가 그렇게 하겠다면 뭐 우리 도와주지도 못했고 나토 가입 국가도 아니니 EU 국가도 아니고 하니까 해라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가능해 보이고요. 자, 그다음 우리나라. 저는요. 우리나라가 영세 중립국을 갑자기 해버리면 저는 손해일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예.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저도 뭐 출장 등 해서 정말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가장 파워풀한 여권. 예.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프리패스처럼 다 갈 수 있는 나라의 여권.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미국? 전 세계에서? 네. 막 이게 뭐 프리패스 같은 여권. 미국 여권? 미국은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의외로 많이 못 갑니다. 아, 반미 국가들이 많아서? 그렇죠. 너무 많거든요. 아, 그럼 좀 어정쩡한 나라들이 많이 가겠네요. 스위스? 한국입니다. 아, 한국이 많아요? 한국 여권은 거의 프리패스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들어가려면 비자를 받거나 막 아니면 뭐 굉장히 뭐 출입국 관리 국가 네. 이렇게 인정받아서 못 들어가는 나라들도 한국 여권은 들어가거나 편하게 들어가거나 비자도 쉽게 나와요. 딱히 한국을 미워하는 나라들은 없다. 없고 또 한 가지 한국 그 출입국 관리 당국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예. 우린 비즈니스 해야 되잖아요. 고객 있는 곳에 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출입국에 관련된 허들들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진짜 한 40년을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립국이 되면 그게 다 무너집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중립국이라는 건 특별히 우호적인 관계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균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적어도 출입국이나 비즈니스 할 때는 가장 우호적인 혜택을 모든 국가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맨날 정부에서도 경제 영토는 뭐 제일 큰 나라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게 맥락인데 그거를 다시 원점과 평균치로 돌려놓는다? 저는 그게 올바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주변의 열강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도 쉽지는 않고 그것도 그렇겠네요. 예. 영세 중립국은 옛날에나 그냥 가끔씩 있고 요즘은 별 관심사 아닌 줄 알았더니 또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안이 또 뜨겁게 올라오고 들여다보니까 이런저런 복잡한 사연들도 많네요. 잘 배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보면서 또 뉴스 들을 때 도움이 되겠네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아침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